하서 김일웅 지성과 실천 제9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하서 김일웅의 그 활동가 문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한국 호남문헌 장로교라고 합니다. 하서가 활동하던 시기, 이건 이제 16세기죠. 16세기 중반에서 이제 가장 왕성하게 강화 활동이나 이 교육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이 학계 또는 사상계의 분포를 보면 정암 조광조 선생이 도학의 이제 뿌리를 조선에 확고하게 내린 이후로 경기도 이제 개석에서는 이 화담 서건도, 경기도 파주에서는 우계서, 황해도 해주 쪽에서는 율곡이, 경상도 동쪽에서는 회제 이연자, 경상도 북쪽에서는 태릉의 이학, 경상도 남쪽에서는 남명교시, 전라도 북쪽에서는 이학, 일제이학, 전라도 남쪽에서는 하서 김일웅, 그리고 고봉 기대선, 이런 분들이 주자학을 매개로 해서 독특한 학풍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학계나 사상계를 분절하면서 강화 활동을 전개해 오던 시점에 하서 선생도 거기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제 윤적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하서 선생 당시에 이제 호남의 학풍을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요. 1-1 보시면은 호남 석시 상도 유이일제, 호남의 상도하고 이제 하도를 갖다가 되게 노령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는데, 상도 쪽에는 일제 이항이 있고 하도 쪽에는 유기화서 기호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미 LCG 서울이나 함께 크게 학풍을 융성하게 형성을 했다. 기후 100여 년대 묘료 구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호남 땅에서는 100여 년 동안 학풍이 정막했다, 오랫동안 정막했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호남 지역은 상도 하도로 나누어서 일제 이항과 하서김으로 고봉 기대서 이런 분들이 학계를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학자들 또는 교육가들은 문집의 대부분이 문인록이 있습니다. 문생록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제 스승하고 연결시켜서 스승과 제자의 기록이 대부분 문집에 실려 있는데, 하서 선생과 고봉 선생은 문인록이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한문 문집을 한번 떠들어 보세요. 문인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대한 이 스승 교육자가 제가 생각하는데 되게 옥과 현감으로 내려와서 그 이후 순창의 저감촌이라든지 장성의 백화점에서 17년 넘게 교육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분인데 왜 문인록이 존재하지 않나, 이게 제가 아주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한 부분을 제 스스로 조금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5년 전쯤 피람소 최항제에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간단하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서 선생의 강화 활동과 또 문인들이 누가 했나, 이런 주제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안이 이제 초고가 됐고 거기에 조금 진전된 논의를 덧붙여서 오늘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서 선생이 뭐 천지에서 돌출한 그런 학자는 아니죠. 하서 선생도 학문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 중기까지 여러 학자들이 학맥을 이어오면서 그 학문을 전승한 그런 부분을 하서 선생이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하서 선생이 당시에 어떤 학자들로부터 이 정신적인 감화를 받았나, 또 교육을 받았나, 이 부분은 하서 전지 연보에 보면 서부 부분에 되게 세 분의 학자를 갖다가 거론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제 김항국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하서가 10세 무렵에 그 당시 모제가 전라도 관찰사로 들어왔을 때 소학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소학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소학을 어디서 배웠나? 모제가 전라도 관찰사로 들어왔다면 전주에 있는 전라 관영에서 생활을 했을 텐데 10살 된 하서가 전라 관영에 가서 소학을 직접 배운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게 그 연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서가 전라 관영까지 가서 공부했을 일은 거의 없어요. 모제 김항국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면 순행을 돌죠. 순행을 돌 때 이제 장성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아마 이 하서 선생이 가서 모제를 뵙고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나의 도시다. 그래서 소우라고 이제 하서를 그렇게 평가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과연 소학을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연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서의 모든 기록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나중에 하서가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 1940년에 그 문과에 독공관이 누구냐면 시험관이 누구냐면 바로 모제 김항국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대책문이 뭐였냐면 책문이 도학입니다. 도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험을 내자 하서가 거기에서 책문을 써서 높은 점수로 바로 모제 김항국의 평가를 받고 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서는 나중에 모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만사를 쓰게 되는데 그 만사에서 바로 내가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함으로 해서 모제와 비로소 문생 관계가 형성이 됐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려 시대에 지공금, 과거 응시생을 뽑는 사람은 지공부로 하고 거기 합격자가 있죠. 그래서 되게 좌주와 문생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조선조 초기 중기까지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서 선생은 모제의 그런 관계에서 그래서면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젊었을 때 10살 때 순행길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프랑스어의 유생들은 하서 선생의 도통을 또는 학맥을 이을 때 바로 그러한 부분을 중시 여겨서 바로 포은 종몽주로부터 시작해서 야흥 길제로 그 다음에 강호 김숙자로 그 다음에 정필제 김종직으로 그 다음에 한원당 김경필로 그 다음에 모제 김항국 그리고 하서 김윤우 이렇게 내려오는 도토 또는 학맥으로 그렇게 형성된 걸로 피람서원지 제일 앞에 영문도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찾아갔던 스승이 바로 신제 처상도죠. 신제 처상도를 찾아가는 해가 되게 18세 무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신제 처상도는 화순 동북에서 오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이때 이제 연보에 보면 하사가 사후의 보익을 얻기 위해서 스승과 벗의 학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제 처상도 문화를 찾아갔다라고 연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제 처상도 문화에 가서 실제로 불언의 사부를 배웠죠. 그리고 나중에 신제를 위해서 제문을 쓰게 됐는데 그 제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신제의 어떤 경륜이라는 학문적인 포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한 사부 공부도 했지만 기묘 명연으로서 신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개혁적인 사고라든가 포부 이런 것도 함께 배운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신제의 문인이었던 미아, 이준, 윤사율, 그다음에 최연희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는데 처음 시를 발표하신 분이 최중길이라고 한 분을 얘기했죠. 최중길이라고 한 분이 바로 최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최연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최중길이에요. 이분은 담양에서 살다가 나중에 경복으로 이거해서 신제 처상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바로 하사하고 동문이 됐던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가 면왕경 송수인데 정확한 나이를 모릅니다. 몇 살 때 정확하게 면왕경 문화에서 공부했는지 대개 17세로 추정을 해서 연보라고 이렇게 편입을 해 모았죠. 근데 송수에게 왜 가서 배웠을까? 물론 이 지역의 선배님도 했지만은 송순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죠. 송순의 어머니가 순창조씨고 하설의 어머니가 순창조씨고 그래서 같은 순창조씨, 목청조씨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또 가까운 일가였어요. 그래서 면왕경 문화에 가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서 전집이나 연도에도 면왕경 문화에 가서 무엇을 배우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제가 추측컨대 어렸을 때 유교 경제원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시, 부 이런 것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하서가 면왕경 소수를 위해서 면왕경 30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글을 쓰고 있고 또 이제 면왕경의 문의였던 금호 임명수하고 막역한 것이 된 걸 보면 면왕경 문화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하서의 이 학력도를 보면 홍드로부터 시작해서 자, 이 김갱필을 통해 가지고 김한국을 해서 하서 쪽으로 내려오는 학맥이 형성이 됐죠. 또 하나는 최상두를 통해서 하서로 내려오는데 그럼 최상두, 신제 최상두는 스승이 누구일까?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김갱필, 한원당 김갱필에게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사수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사수했다는 설이 더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제 최상두가 한원당 김갱필을 사수했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면왕경 선수인데 면왕경 스승은 두 분이죠. 물제 박사님 스승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영광에서 살았던 지지당 송은 이분도 이제 송순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간에 하서의 학맥은
이처럼 중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서가 이제 어디서 교육 활동을 했을까? 되게 이제 세 군데에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교육 활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4세 때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외직을 신청을 하는데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옥과 현감이죠. 바로 이 옥과 현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강학을 시작했다,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서가 벼슬 생활을 하느라고 좀 한 곳에서 교육 활동을 좀 진지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옥과에서 강학할 때 지금 허소라든지 허계, 남원에서 났던 조인분 나중에 이제 허서에 큰 차이가 되죠. 이런 분들이 옥과 현감 시절에 입문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창 훈몽제 시절에 또 한 4년여 가까운 시절을 교육 활동을 하죠. 1948년 39세 때 이제 순창 정암천으로 들어가서 초당을 세워가지고 이제 훈몽제라고 하는 패널을 걸고 본격적으로 강화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초당 이름을 과연 이때 하서 선생님이 훈몽제라고 붙였을까? 아니면 훈몽제라는 편의 이름은 나중에 붙여졌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당시 하서 선생이 훈몽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서 전집에 훈몽제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동시대 하서하고 교류했던 사람들의 문집이라든지 제자들 문집에서도 훈몽제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서의 오세손 자연당 김시석의 문집에도 훈몽제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문집이 언제 나오냐면 19세기에 훈몽제를 중건하면서 바로 중건 기락이나 중건 상량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건 사실 여기에 훈몽제라는 이름이 집중적으로 나온 걸 보면 대개 19세기에 중건하면서 훈몽제라는 이 편에게 명칭이 붙여졌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훈몽제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어서 산이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가진 훈몽사라고 하는 뜻에서 훈몽제라고 하는 이 서당의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후에 후인들은 하서의 이 초당 훈몽제를 하서 선생의 무이다, 하서 선생의 선생의 무이다, 호남의 무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주자의 무이구곡을 연상을 하면서 백방산, 그 다음에 출영천, 그 위에 있었던 훈몽제, 이것을 무이구곡하고 견주어서 놓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훈몽제는 바로 이 무이구곡, 오곡에 있는 무이정사, 한천정사를 왔을 제가 잘못 쓴 겁니다. 무이정사에 자연스럽게 비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고암양자진이라든가 조의문, 송광정철, 변성원, 기호관, 이진남, 하서 문인 중에서도 뚜렷한 문인, 그리고 명성이 좀 자자했던 그런 문인들이 이곳에서 수학한 것으로, 연보에도 비교적 다른 곳보다는 순창 자방촌에서 하서가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강하겠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연구에 실려 있죠. 그래서 양자진은 여기서 송사를 배우고, 송강은 대학을, 이진함은 초사를 배운 것으로 그 연구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1세에 이제 고향 장성 맥동으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학문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육도 함께 병행을 하죠.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을 강화했던 것이 바로 장선의 백화점, 화서의 외허, 바깥사랑채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바깥사랑채에서 가장 왕성하게 긴 시간 동안 강화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장성하고 가까운 지역의 제자들이 이 무렵에 대거 백화점으로 몰려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서 전집을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봐도 하서 선생님 과연 어떤 학교라든가 학칙 그리고 강한이라든가 강록 이런 것을 남겼을까요? 아무리 들여봐도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죠. 이를테면 학교라든가 이를테면 이 율곡이 해주에서 강화할 때 은병정사 학교를 만들어서 문화를 찾은 제자들에게 규칙에 맞게끔 교육을 했습니다. 우계성원 선생이 파주에서 강화할 때 서실의라고 하는 글을 써서 자기 문화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던 그런 서실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하서 전집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글이 없나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하서 선생님은 사실 교육을 활동을 했지만은 내가 스승이다 또는 자기 문화에 들어온 이 문인들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서 문인록 이런 걸 작성했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거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서재 이름도 훈몽제라고 쓰지 않고 정말 정한한 그런 자연 속에서 정한한 교육을 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학의 입장에서 하서 선생의 문인록이 과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7년 동안 거의 이를테면 옥과 순창, 장성 이런 곳에 17년 동안 강화했던 또 그때 배출했던 제자들을 좀 한 군데에 결집해보는 그래서 문인록을 작성하는 이런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문인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것을 생각하겠습니다. 하서 전집 속에서 문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문인을 표현한 곳이 대개 12군데가 나옵니다. 12군데에 나오는 문인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변성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이길에 이르기까지 12명의 문인 명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희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문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오희길의 나이가 1556년에서 1625년. 하서 선생이 1560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떠난 해에 가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5살. 5세 문화에 입문해서 공부했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오희길, 도암 오희길은 금강, 기효간의 문인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서의 제전 제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먼저 하서의 문인들을 집단적으로 엮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남계 박세채. 남계 박세채는 바로 하서의 행장을 지은 분이고 하서 집의 중간본을 갖다가 편찬할 때 전체적으로 하서집을 다 읽어보고 표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서집을 통독하고 하서의 문의를 가장 정확하게 뽑을 수 있었던 사람. 근데 바로 이 1682년에 이 남계 박세채가 동유 사우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 책 속에다가 하서의 문인을 역시 12명을 갖다가 배열을 하게 됐는데, 하서의 문인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앞쪽에 나온 인물들하고 변성호부터 시작해서 김정호에 이렇게까지 12명을 배열을 했는데, 이 기록이 가장 빠른 기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근수라고 하는 분이 있죠. 육제 송근수라는 분이 동국 문헌 문생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15명의 문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기록은 바로 남계 박세채의 동사우록을 대부분 참고했고, 뒤쪽에다가 몇 명을 더 보충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의아한 것이 오건이라고 한 분이 등장합니다. 오건 있죠? 이 오건이라고 한 분은 지금 피랑서원지 앞쪽에 제자록에도 올라와 있어요. 오건이라고 분이. 덕계 오건이라고 분. 덕계 오건이라고 한 분은 원래 이제 남명 조식의 수제자고, 나중에 태계 이항의 문화에도 출입했던 그런 학자인데, 하서 문집이나 오건의 문집에서 연관되는,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주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덕계 오건이 갑자기 문인으로 끼어들었는지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고, 오건은 하서의 문인으로 일단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자문보갑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동국 문생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다가 한 사람을 더 보태가지고 16명을 등재한 정도입니다. 박사우라고 하는 분은 박수량, 백비, 박수량의 아들이 이제 한 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효석의 정고대가 이거 15명 그대로 실려 있고요. 김길중이라고 하는 분은 화서의 이제 후손으로 보입니다. 고창 쪽에 살았던 분이고, 이분이 하서 선생 언행록을 편찬을 해서 발간을 했는데, 그 하서 선생 언행록 속에 바로 하서 선생 문인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인록은 미정보, 완성되지 않은 통보 글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어요. 이분도 역시 문인록에 대한 어떤 편찬의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서 전집을 통독을 하면서 하서 전집 속에 시가 1600여 교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스승, 친구, 인처 또는 문생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뽑아서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문인편을 보면 이렇게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문인, 여기 등록된 사람들이 전부 다 문인일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고봉 기대선, 상은 박순, 건재 김철일, 오봉 김재민, 김만일 이런 분들이 있고요. 유영계, 많은 분들이 하서 문인하고 하면 좀 하서하고 교류는 했으나 문인으로까지 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영선이라고 한 분이 남긴 조선 유형 면원도, 이거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 그런 책이죠. 여기는 더 많은 문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56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인록도 호남의 읍지 또는 서원지, 향교지에 등록되어 있는 하서 문인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한 곳에 결집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문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문인으로 다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산암 전시현이 천차나 피랑 서원지 여기에 15명에다가 박원순을 포함해서 16명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찾은 각종 일기와 문집에 보이는, 호남 문집에 보이는 서의 문인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화석 무인들을 찾아보니까 총 85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85명을 제가 일일이 화석 문집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름이라든가 자라든가 호를 다 대입을 해서 화석의 시 속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나 없나 이걸 따져봤더니 관계없는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석 문집 속의 시에 연결이 되는 분들을 주로 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학술대회고 62쪽하고 63쪽의 문인록을 제가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문인록도 한 37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문인록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앞으로 계속 보증 과정을 통해서 문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넣고 아닌 사람은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인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 이후에 그러면 화석 제자들의 항매 이걸 찾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따져보았는데 대개 화석 제자 중에서 송강정철, 금강기호가, 고항영자직, 그 다음에 윤기 이런 분들 문화에서 그래도 약간의 제자가 배출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제자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송강정철의 문화에서 6세까지 이렇게 문인들이 한국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고 또 하나는 윤기의 제자의 선원 김상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건 조금 제가 놀랐습니다. 선원 김상룡은 처음 김상헌의 형인데 바로 이 선원 김상룡이 윤기라고 하는 화서의 제자를 통해서 수주 자수의자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화서의 제자로 선원 김상룡을 거론해도 괜찮은 그런 인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화서의 문인들을 쭉 한번 찾아보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은 화서 문인록을 편찬해 놓아야 앞으로 화서와 그 제자들을 연결해서 같이 이런 학술 발표될 때 제자가 한두 명씩 띄워가지고 발표를 시킴으로 해서 화서의 학문도 제자와 함께 더 심화된 연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인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인록 작성에 대한 시행착오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발표를 마칩니다. 네, 발표를 마치신 안동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